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숨을 고르던 그때 거울 속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진지한 눈빛과 검은 옷차림. 흔한 행인처럼 보이지 않는 묘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죠. 남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응시했고 순간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착각이길 바랐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를 울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고스란히 나를 쳐다보는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했어요. 핸드폰을 꺼내며 일부러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이건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어요. 나가려는 순간 또 다른 남자가 화장실 문 쪽에서 기다리듯 서 있었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를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도망칠 수 있는 루트를 그려보았어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화장실을 빠져나오자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모든 소음이 갑자기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고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귀를 찌르고 있었죠. 밖으로 나서며 천천히 걷는 척했지만 가방을 움켜쥐고 매 순간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길거리에 반짝이는 불빛과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존재는 묘하게 느껴졌고 그들을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만 가득했어요. 어떤 절박한 사연의 내용일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항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제 이름은 사라 첸이고 24살이에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려던 참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원생으로 지내면서 여행은 많이 다녀봤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남색 블레이저를 다시 한번 다듬고 머리가 깔끔하게 묶여 있는지 확인했어요. 엄마는 제가 머리를 올려야 가장 프로페셔널해 보인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게 필요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제 논문 개요를 다시 열어봤어요. 아마 100번은 넘게 봤을 거예요. 제목이 제 눈앞에 딱 떠 있었죠. 중국의 경제적 부상, 미국 경제력에 대한 위협인가. 6개월간의 연구가 저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줬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에 가득한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교수님들은 저를 만류하려 하셨어요. 사라, 연구는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말씀하셨죠. 인터넷에 수많은 경제 보고서와 데이터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의 성장하는 힘에 대해 글을 쓰려면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했죠.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중국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방문하고 나서 비교를 위해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들, 공장 사장님들, 기업 리더들과 인터뷰가 빡빡하게 잡혀 있었죠. 이 만남들을 준비하려고 몇 달간 이메일을 수도 없이 보내고 시차를 맞추며 밤늦게 전화도 했어요. 비행기에서 먹은 기내식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은 탓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공항 푸드코트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에 입에 침이 고였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어요. 베이징으로 가는 제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출발하니까요.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바삐 움직이는 다른 여행객들을 봤어요.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 전화기 너머로 바쁘게 대화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지친 아이들을 이끌고 보안검사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여행객 단체들은 가이드가 든 작은 깃발을 따라가고 있었죠. 모두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걸 많이 걱정하셨죠. 특히 중국으로 가는 거려. 말 조심해 하시면서 행운을 빌어주시며 옥 펜던트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거기는 여기랑 다르게 돌아가니까 꼭 기억해. 아빠는 좀 더 실용적인 분이라서 제 모든 서류와 비상 연락처를 복사해 두셨죠. 탑승 안내 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승객들과 줄을 서면서 어깨에 걸린 노트북 가방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연구 노트, 인터뷰 질문, 그리고 제 관찰을 기록할 빈 노트북까지. 그 노트에 어떤 이야기를 적게 될까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공항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구름까지 이어져 있었고 유리로 된 외벽이 오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죠. 곧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보겠죠. 그리고 상하이, 광저우까지. 그 도시들이 제가 공부한 사진과 같을까요? 연구 자료가 말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줄까요? 모든 좌석 탑승 안내 중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여권과 탑승권을 게이트 직원에게 건네며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이었죠. 저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경제 이야기에 발을 들이려는 거였고, 이 여정이 저를 어떻게 바꿀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탑승교를 걸어가며 주머니 속 옥 펜던트를 꼭 쥐었어요. 앞으로의 3주 동안 일어날 모든 일이 제 논문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까지 바꾸게 될 거예요. 어디로 이끌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진실이 과연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비행기가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을 향해 내려가면서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이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죠. 제 인생 첫 중국 방문이었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베이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중국어와 영어로 안내를 했어요. 저는 배낭을 챙기고 노트와 핸드폰을 2번 확인한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수년간 연구한 끝에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앞으로 마주할 경험들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공항 자체는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반짝이는 유리벽과 금속 기둥들이 세련되고 인상적이었죠. 세관을 통과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에 놀랐어요. 직원들은 여행객들을 빠르게 처리했고 표정은 엄숙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제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연구 비자를 확인할 때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베이징이 저를 강하게 휘감았어요. 공기는 무겁고 습했으며 길거리 음식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섞여서 코를 자극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중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건물 외벽을 덮고 있었고 최신 핸드폰과 고급 자동차 광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디자이너 가방을 들고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기사님은 베테랑처럼 교통을 뚫고 다니며 경적을 울렸고 오토바이와 전기 스쿠터들이 차선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몇몇 건물들은 구름을 뚫을 듯 높았어요. 기사님이 어설픈 영어로 다 새 건물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건물들을 가리켰어요. 10년 전만 해도 여긴 아무것도 없었어요. 쇼핑 거리들도 놀라웠어요. 왕푸진 거리 같은 곳엔 넓은 보행자 도로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애플, 나이키, 구찌,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글로벌 브랜드 매장들이 다 자리하고 있었고 가게마다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왜 중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이라든지 도처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들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 같아서요. 핸드폰으로 몇몇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했는데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VPN을 써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했어요. 첫 인터뷰는 베이징 사범대에서 예정되어 있었어요. 중국 경제에 대해 교수들과 이야기하는 게 기대됐지만 일이 생각대로 풀리진 않았어요. 교수님들은 신중하게 말을 골라 하면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제 문제나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하면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묻자 한 교수님이 단호하게 공식 통계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제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러면서 방 구석에 설치된 깜빡이는 보안 카메라를 힐끔 보셨어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자 관광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급 쇼핑몰들 뒤편에는 허름한 건물들과 깨진 보도블록이 있는 동네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고급차를 몰고 다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통에서 종이상자와 병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 격차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인터뷰해 보려고 했어요. 처음엔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고 차도 대접하면서 가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경제나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으로 어깨 너머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가게 주인이 속삭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심하는 게 좋아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뒤로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 2명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숨길 생각이 전혀 없는 듯 제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반짝이는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현대적인 중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 통제와 두려움,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커다란 격차가 느껴졌어요. 저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중국에 대한 제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상하이의 반짝이는 도심을 벗어나 걸어가니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화려한 쇼핑몰과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좁은 거리와 낡은 아파트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믿기지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기분이었어요. 제일 먼저 제 코를 찌른 건 냄새였어요. 길거리 음식의 달콤한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한 골목에서 아이들이 낡은 공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고급 차량에 타고 사립학교로 등교하는 장면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이게 말이 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지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제 조사에 따르면 이곳은 현대화된 구역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도로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거리 구석구석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죠. 길거리에는 떠돌이 개들이 자전거 사이를 오가고 모든 창문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어서 머리 위로 빨래가 미로처럼 걸려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작은 국수 가게에 들렀어요.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가게 주인인 류할머니는 서툰 영어를 구사하셨지만 요리하면서 반갑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20년 전 여긴 달랐어요. 할머니는 큰 육수 냄비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큰 빌딩이 들어섰지만 우리를 위한 건 아니에요. 임대료는 자꾸 오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국수를 먹으면서 가게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모은 재활용품을 무거운 가방에 담아 나르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눈에 확 띄었어요. 다음 일정은 광저우에 있는 라이징 선 공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이메일로 다 약속을 잡았고 공장 사장인 장 씨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듯했죠. 그런데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에 도착하자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입구에서 제 여권을 확인하던 경비원은 자꾸 어깨 너머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공장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어깨를 움츠렸어요.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장 씨의 사무실은 3층에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공장 바닥이 보였는데 파란 유니폼을 입은 수백 명의 직원들이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몇 분마다 직원들이 천장에 달린 작은 검은색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움직임도 딱딱하고 뭔가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어색했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장 씨는 말했지만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제가 작업 환경이나 임금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최근 노동법 관련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자 그가 지어내던 친절한 태도는 금세 사라졌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그는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범 공장입니다. 아마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사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문가에 나타났어요. 유니폼은 없었지만 그들의 단호한 표정과 똑같이 검은색 구두를 신은 모습에서 정부 관계자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비자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권을 보여주시죠. 중국에 오기 전 들었던 경고들이 떠올랐어요. 기자들이 구금된 사례, 연구자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야기들 말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여권을 건넸어요. 그들은 15분 동안 제 연구, 대학교,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캐물었고 제가 답할 때마다 점점 의심이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여권을 돌려주더니 키가 큰 관리가 말했어요. 어디서 질문을 해야 할지 더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모두가 외국인의 호기심을 반기진 않거든요. 저는 공장을 거의 달리듯 빠져나왔어요. 거리로 나서자 어떤 남자가 휴대폰으로 저를 찍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그쪽을 쳐다보자 그는 곧장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 제가 본 것들을 계속 곱씹었어요.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동네, 중국의 자랑스러운 외면과 실제, 현실, 웃는 얼굴로 반기던 공식적인 인사와 그 이면에 깔린 두려움 사이의 대비가 너무 선명했어요. 제 논문 주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통계나 정부 보고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국은 바로 이 진실의 순간들, 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모습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장에서 겪은 무서운 경험 이후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겁에 질려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려고 애쓰는 대신
조용히 관찰자가 되기로 했죠.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눈과 귀로 진짜 중국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버스와 기차를 타고 중국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큰 도시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유리 건물들, 넓은 거리에서 달리는 멋진 차들, 그리고 비싼 상점들로 가득 찬 쇼핑몰들이요. 그런데 그런 번쩍이는 곳에서 몇 블록만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숨겨진 그 골목들에서는 온 가족이 작은 아파트에 사는 모습을 봤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보수가 필요해 보였고 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깨진 창문은 비닐로 덮여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최신 아이폰을 들고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나 약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인터넷 상황도 정말 놀라웠어요. 호텔에 있을 때 평소에 쓰던 많은 웹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페이스북도, 구글도, 유튜브도 전부 접속 불가였어요. 시도해 볼 때마다 에러 메시지만 떴죠. 사람들이 우회 앱을 사용해서 이런 차단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줬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 대학생이 커피숍에서 저한테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부가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걸 다 감시해요. 어느 날은 번화한거리 시장에 가봤어요. 군만두, 면 요리, 구운 고기 등 여러 가지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그런데 많은 음식 가판대들이 기본적인 위생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게 눈에 보였어요. 생고기가 뜨거운 햇볕 아래 그냥 놓여 있고 일부 요리사들은 장갑도 안 끼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레스토랑이나 쇼핑센터에서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이런 일반적인 동네 시장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가는 곳마다 교통이 엉망이었어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가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더라고요. 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여러 번 봤어요. 사람들은 이 혼란에 익숙해 보였지만 저는 길을 건널 때마다 긴장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본 거였어요. 부유한 지역에서는 모두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스마트폰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 노인들은 가게에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QR코드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죠. 저녁에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태극권을 연습하고 계셨어요. 그 움직임은 느리고 평온해 보였죠. 근처에는 젊은이들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같은 공간에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부의 존재감은 항상 느껴졌어요. 보안 카메라가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고 경찰들은 지하철역이나 공공광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가끔 사복을 입은 경찰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도 봤어요. 이런 끊임없는 감시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말하고 특정 주제는 피하는 듯했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제가 읽었던 공식 보고서와는 다른 현실을 보여줬어요. 제가 본 중국은 멋진 통계나 경제 성장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낡음과 새로움, 부유함과 가난, 자유와 통제가 한데 섞여 있는 복잡한 곳이었고 신문 기사나 정부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이 계속될수록 제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멋진 건물과 첨단 기술만으로는 제가 목격한 깊은 문제들을 감출 수 없었죠. 매일 일기장에 세세한 기록을 남기며 겉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복잡한 현실을 담으려고 애썼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왠지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말 그대로도 그렇고 기분상으로도 그랬죠. 아무도 제 동작을 감시하거나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맞이해줬고 가식적인 예의로 의심을 숨기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승객들 모두 나이나 복장을 불문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영상을 보고 있었고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조차도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부유층과 서민층의 기술 접근에 큰 차이가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격차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깔끔한 안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어요. 가방을 챙겨 활기 넘치는 동네로 나왔죠. 거리 곳곳에서 거리 공연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의 음악은 정부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공연을 촬영하고 즉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지내던 몇 주와 달리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신선했어요. 첫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둘러봤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유리 건물부터 북촌 한옥 마을의 전통 가옥까지 돌아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생활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였죠. 중국 도시에서는 중심지에서 몇 블록만 벗어나도 빈곤한 지역이 드러났지만 서울에서는 제가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잘 관리된 거리와 공공화장실이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어요. 중국에서는 특정 구역에 첨단 기술이 집중돼 있었다면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든 혁신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모든 지하철역에 고속 와이파이, 디지털 지도,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었어요. 노인분들도 청소년들처럼 교통카드를 능숙하게 사용하셨고 기술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에게 고르게 제공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그들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볼 기회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인 김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게 학교를 안내해 주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각자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셨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 같은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중국 학교에서 보았던 제한된 인터넷 접근과는 너무 달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부산이나 대전 같은 중소도시들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런 도시들은 수도의 그늘 속에 방치된 곳이 아니었어요. 각 도시마다 고유한 개성이 있었고 서울에서 본 높은 수준의 생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널리 퍼진 인터넷 접근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저녁, 대전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주인의 아이들이 손님을 도우면서 태블릿으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식사비를 결제하고 계셨죠. 밖에서는 거리 청소부가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기술이 부유층이나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게 인상 깊었어요. 중국과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여기서는 발전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 나라였어요. 이들의 성장은 방문객을 놀라게 하려는 겉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진정한 발전이었어요. 사람들은 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소셜미디어를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의 뉴스와 정보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어요. 광저우의 공장 노동자들이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반대로 여기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웃고 대화하며 전 세계 뉴스나 재미있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죠. 단순히 기술 자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겉모습이란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국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거대한 쇼핑몰은 저를 처음에 많이 놀라게 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기술적 사회적 발전이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높은 빌딩이나 로봇의 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그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발전이더라고요. 중국과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밤, 서울의 호텔 방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두 나라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계속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반복되더라고요. 중국의 경제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세웠던 가설은 틀렸어요. 이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중국이 세계의 다음 초강대국이 될 거라는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정은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걸 담으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론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차이점들을 체감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묘한 압박감은 중국에서 머무는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모든 게 주의 깊고 차분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마치 벽에 감춰진 눈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공장소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작은 동네 카페에서도 인터넷 검열이 계속 느껴졌어요. VPN을 켜면 몇 분은 되다가 갑자기 차단되는 일이 반복되었죠. 이곳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얻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드라마틱했던 경험은 한 지방 소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베이징을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조사를 위해 이동했을 때였죠. 그곳에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 토지와 집을 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한 나이 든 할머니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며 고향과 마을에 대해 속삭이듯 이야기해 주셨죠. 20년 전 여기는 다 논밭이었어요. 이제 우리 땅은 회사가 다 사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하시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2명의 사복 경찰이 다가와 저와 할머니를 바라보는 걸 느꼈어요. 곧장 다가오더니 할머니께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손짓만으로 이야기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죠. 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분들은 단호하게 저를 바라보며 대화를 멈추게 했어요. 그 순간 중국에서 말조심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얼마 후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확연히 달라진 걸 바로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깔끔하고 세련된 구조가 눈에 들어오고 밝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는 공항 직원들의 모습에서 환대가 느껴졌죠. 다소 낯설었지만 자유로운 느낌이 몸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서울의 중심가로 이동했을 때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자유로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 아이돌 영상을 자유롭게 스트리밍하는 청소년들, 정치적 토론 영상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까지 여기서는 누구나 제한 없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들을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점이 감명 깊었어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학생들과 대화하다가 제가 겪은 중국의 인터넷 차단과 검열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정보를 찾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대화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서의 균등한 생활 환경이었어요. 중국 대도시의 중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도 낡고 빈곤한 지역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한국은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잘 정비된 모습이었죠. 특히 중소도시와 시골 마을을 방문할 때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어요.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모든 주민이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며 문화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죠.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반면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조차도 힘겨워 보였죠. 한국에서는 거리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며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듯했어요. 그에 비해 중국의 공장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경계와 두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었죠. 공장의 CCTV 카메라와 감시당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무겁고 암울했어요. 우선 중국이 외부에 보여주는 모습과 제가 실제로 본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적었어요. 물론 상하이 같은 도시에는 멋진 고층 빌딩과 화려한 쇼핑 구역이 있었죠. 하지만 그 번화가에서 몇 블록만 벗어나도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들이 보였어요. 마치 영화 세트 같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뒤에는 얇은 합판과 소품들로 이루어진 세트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기술적인 상황이 제 눈을 크게 뜨게 했어요. 중국에서는 인터넷이 일종의 감옥 같았어요. 많은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온라인에 글을 올릴 때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빠른 인터넷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사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었어요. 광저우 근처 공장에서 겪었던 무서운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를 신문하던 사복 입은 관리들은 단순히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었죠. 중국 정부가 어떻게 두려움을 통해 모든 걸 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나라가 진정으로 혁신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본 빈곤도 큰 충격이었어요. 몇몇 중국 도시는 부유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지만 농촌 지역은 마치 몇십 년 전의 개발도상국 모습을 보는 듯했어요. 빈부 격차가 너무 컸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제가 방문한 어느 곳이든 꾸준한 발전이 보였어요. 작은 마을에도 좋은 도로,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있었어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경제력은 단순히 큰 숫자나 높은 빌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이 좋은 삶을 누리는 진정한 발전이 어떤 건지 보여줬어요. 단지 몇몇 상위층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발전이죠. 새로운 결론을 쓰면서 이게 미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중국은 크고 성장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인터넷 통제가 혁신을 막고 있고 엄격한 정부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빈부격차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감추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죠. 중국에서 간단한 질문을 해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표정을 떠올렸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 좋고 나쁜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개방성은 단순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걸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에요. 이번 여정을 통해 깨달은 건 단순히 GDP 숫자나 빌딩 높이만으로 나라의 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제력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혁신이 번성할 수 있으며 발전이 소수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때 생겨나는 거죠. 그날 밤 글을 마치면서 새로운 결론에 확신이 들었어요.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미국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지만 먼저 내부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이건 저절로 사라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을 오랫동안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깊이 뿌리 박힌 문제들이죠.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제 연구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에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나라의 경험은 제 논문뿐 아니라 제가 경제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진정한 발전이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제 논문을 바꾼 게 아니라 경제력 자체를 바라보는 제 관점도 바꿨어요. 숫자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은 진실을 말해줬어요. 때로는 도서관을 떠나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